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전력난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은 석탄 수입과 생산을 늘리면서 다가오는 겨울철 전력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있지만 석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폭우로 인한 중국 내 광산이 폐쇄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로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석탄 산지인 이 지역 홍수로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에너지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지난주부터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176만 명이 이재민이 됐고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산시성 성도타이 유안에는 지난주 185.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의 10월 평균 강우량 25mm의 7배가 넘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70개의 현과 시에서 주택 붕괴, 침수, 산사태가 진행 중이고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구조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시성 전역에서 1만 7천 채의 가옥이 붕괴되거나 침수됐고 12만 명 이상이 긴급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시성 홍수 사태는 3개월 전 300명 이상이 사망한 인근 허난성 폭우 사태에 이은 것입니다. 허난성에서도 불어난 강에 버스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은 전력난에 이어 대규모 홍수가 나면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 31개의 관할 지역 중 20여 개 지역에서 전력 비상조치가 발령된 상태이며 중국 정부는 사업용 전력에서 민간 지역 전력까지 감축을 확대하고 북동부 지역에서 전기 배급제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북부 랴오닝성은 11일 2주일 만에 5번째로 2단계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는 총 전력 수요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전력 부족 상태를 뜻합니다. 중국의 산업지대 세성 중 가장 큰 전력 소비 지역인 랴오닝성은 9월 중순 이후 대규모 전력 감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도내 산업 담당 부서는 공지를 통해 10월, 11월에 부족한 전력이 4.74GW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랴오닝성은 하루 전력 부족량이 5.4GW에 달해 수십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업용 발전소가 생산을 중단한 지난달 마지막 3일간 2단계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석탄 수입량뿐 아니라 국내 광산의 생산량 확대를 지시하고 있지만 폭우로 인해 광산이 폐쇄되고 석탄 가격이 오르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석탄 최대 생산 지역인 산시성 200개 이상 광산의 생산량을 늘리고 동북부 지역에 우선 공급을 지시했는데 현재 9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홍수로 약 60개의 탄광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석탄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석탄 선물 가격은 11일 기준 톤당 1,408.2억 위안을 기록하며 11.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분석가들과 무역업자들은 올겨울 중국 내 석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것이며 4분기 전력 소비가 12%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한 보고서는 중국의 전력난은 2022년 국내 총생산 성장을 짓누르며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중할 것이라며 생산과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GDP 전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중국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겨울철에 접어드는 북반구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석탄 부족과 탄소 배출 제한으로 인한 화력발전소의 중단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산업용 전력과 민간 전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중국의 남부 17개 도시가 전력난을 겪으며 제한 송전이 이뤄졌습니다. 더불어 대규모 홍수가 난 산시성은 중국의 주요 석탄 채굴 지역이라 이로 인해 석탄 가격이 한층 치솟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현재 중국이 심각한 석탄 재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시성의 석탄 채굴 일시 중단으로 전력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진짜 위기는 홍수와 전력난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중국은 현재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 1대1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중국이 자신들의 기술과 자본으로 인프라를 만들어준 뒤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국이 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중국이 이렇게 취한
이익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한화로 약 3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상 국가들이 소득이 낮은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선진국들은 이미 기술과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 가지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중국은 현재 지구의 3분의 2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축소하고 연기한다고 합니다. 수익 감소 및 투자금 손실의 악순환 고리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중국은 말라카이협을 대체하는 루트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쿤민과 미얀마 서부 짜오퓨 사이에 송유관 및 가스관을 2,400여 킬로미터나 연결했으며 또한 620억 달러를 들여 중국의 카스와 파키스탄의 과다를 항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짜오퓨 항구 개발 사업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미얀마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73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대상국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경제성 없는 지역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인프라 시설을 지어줬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자극을 받은 주변국들의 견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실리를 차지하면서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도 인프라 투자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일본, 인도 등 경쟁국의 견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26일 헌법 발효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공화국의 날 행사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인도에는 지금까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인사가 초청된 적은 있지만 여러 나라 정상이 한꺼번에 온 적은 없었는데요. FT는 역내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 간 무역 규모는 580억 달러인데 비해 중국과 아세안 간 무역 규모는 2020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격차는 크지만 인도도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인도, 미국, 호주와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중국이 문제점을 간과해 1대1로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중국은 현재 홍수와 전력난까지 겹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과 경쟁하던 호주는 지난 8월 약 13조 원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18.9% 늘어난 규모로 월간 단위 무역 흑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애초 애널리스트들은 호주의 8월 무역 흑자 규모를 전월보다 하락한 103억 호주 달러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를 훨씬 상회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호주의 무역 흑자 규모는 최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와 난방용 석탄 등 호주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호주 일간지는 전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중국과 호주 간 분쟁이 시작될 때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호주가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중국의 전방위적 공세로 한동안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였지만 물러서지 않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중국 축산 농가의 필수품인 호주산 건초 수출 금지,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맺었던 1대1로 협약 취소, 미국과 연합 군사훈련 강화, 대만과 통상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편 전력난을 넘어 날씨까지 중국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만큼이나 기싸움이 치열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 중국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양국의 기싸움 원인은 바로 석탄인데요. 중국은 호주와의 최대 교역품인 철강석 수입을 중단시켰다가 수급 불안으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석탄도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불안정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20년 5월부터 상승하던 발전용 석탄 가격이 지난 7월 10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발전기업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7월까지 총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반면 공급은 받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는 바로 발전용 석탄 수급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연간 발전용 석탄 소비량은 약 30억 톤, 이 중 27억 톤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대체해왔습니다. 수입량은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산업구조는 수입선이 불안하면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수입선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스스로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발전용 석탄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에서 조달했습니다. 무려 57%를 호주로부터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호주가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로 수입선을 바꿨습니다. 남아공과 콜롬비아는 둘 다 물류 부담이 큰 국가입니다. 게다가 남아공은 석탄에 불소가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2014년 이후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수입선 교체가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자 결국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자력 강색 모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국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노천 강산에 대해 채굴 승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5천만 톤의 석탄을 채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설비를 깔고 제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2-3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발전용 제철소형 석탄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전력 생산과 소비, 철강제 수급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기와 철강제는 산업의 핵심 동력입니다. 산업의 주요 동력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 산업 전반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투자와 생산, 소비 등 전 범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석탄업계에서는 물량 비축을 서두르고 있어 현재 석탄 가격이 불안정해지게 된 것이죠.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중국 당국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공급 가격을 올리는 일부 강산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SCMP는 정부가 가격 급등을 억제하려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석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생산 측에선 보통 10월 중순부터 석탄을 비축하는데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올 초부터 비축을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호주의 상황은 어떨까요? 호주도 57%를 수출하던 중국이 문을 닫았으니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주는 발빠르게 대체 구매선을 확보해 상당한 타격을 줄였습니다. 과연 호주는 타격을 얼마나 줄였을까요? 호주 조시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올 6월까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4억 달러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체국으로 수출이 44억 달러 늘었다. 언론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체 구매처를 급하게 찾는 과정에서 호주 측도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만 놓고 본다면 중국과의 기싸움을 끝내고 수출입을 정상화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도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과의 수출입을 재개하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호주가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국은 경제 제재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철강석이었습니다. 이어 석탄과 보리, 와인, 소고기 그리고 랍스터까지 호주산을 막고 있습니다. 물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도 끊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호주 경제의 목줄을 재어 기어코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주는 경제가 중국의 파상 공세의 표적이 됐지만 주권과 핵심 이익의 문제를 보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아무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맞선 호주는 미국의 하웨이 때리기에 가장 먼저 가세했으며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을 조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도 강력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쿼드에 가입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전쟁에서는 상대를 파멸적으로 괴멸시키기 어렵습니다. 바로 대체 옵션이 있기 때문이죠. 발전용 석탄만 해도 중국은 자국 내에서 해법을 찾았고 호주는 대체 구매선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황하지 않고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경제전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보통의 국가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범위까지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는 호주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중국과 경제적으로 격돌하게 된 경우 한두 개 하다 말겠지 같은 안이한 발상은 금물입니다. 둘째, 호주가 보여준 대체구매선 확보 역량입니다. 호주도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결의 구도가 바뀌게 되면 조금씩 제재는 풀리고 교역은 정상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호주 경제가 입는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호주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중국이 수요의 80%를 수입하고 그중 60%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석입니다. 이걸 다 끊어버리면 호주 경제도 제대로 타격을 입지만 중국 경제는 주저앉습니다. 살을 얻기 위해 뼈를 내줘야 할 판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의 상황을 한국에 대입해 봅시다. 호주의 철광석은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배경엔 AI, 5G, 빅데이터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에 목매고 있지만 돈과 인력과 정책을 투입해도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최첨단 장비의 목줄을 재고 절대 돌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어느 하나 시장 방어망에 구멍이 뚫려선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과 초격차를 벌여야 하는 것이 사활적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한국도 철광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산성이 낮아 아예 채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철광의 제조 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으로 다른 원자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동시에 전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독점 같은 가점에 위치해 있는 호주가 철광석으로 한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포스코 때문입니다. 호주의 로이힐 철광석 광산은 23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된 호주 최대의 단일 광산입니다. 그런데 해외 연료 투자에서 소극적이었던 포스코는 2010년 호주 행콕이 개발 중이던 로이힐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해외 강산 개발에 투자한 것입니다. 호주 최대 강산이라는 이 개발 사업에 중국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15년 10월 로이힐 광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11월부터 생산해 정확히 한 달 뒤부터 포스코는 안정적으로 철광석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는 총 소유량의 25% 이상인 1,500만 톤을 로이힐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으며 로이힐 광산 측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그해 무려 500억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힐은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로이힐에게 포스코는 최대 VIP 고객사인데요.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와 달리 한국과 호주는 오랜 기간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양국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LIG 넥스원이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레이시온과 함께 국산 유도무기의 미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수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레이시온은 1922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입니다. 주로 미사일, 레이더 등을 생산하며 한국에서는 토마호크 함대지 미사일,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레이시온과 함께 지난 2일 미국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해양항공 우주전시회에서 수출 전략 제품군으로 글로벌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을 소개했습니다. 또 현지 해공 등을 대상으로 무인 수상정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발사대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1965년에 시작된 해양항공 우주전시회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해양 분야 및 방위산업 박람회입니다. LIG 넥스원은 2009년 미국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북미 지역의 글로벌 방산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한 첨단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LIG 넥스원은 레이시온과의 지속적인 공동 프로모션 및 기술 협력 등을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참여해 개발한 2.75인치 지대함 유도로켓 비공은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한 것은 물론 차량 탑재 방식을 적용하여 기동성이 우수하고 차량 자체의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를 모두 갖춰 단독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은 국산 유도 무기로는 최초로 미 국방부 주관 시험평가 프로그램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미사일 소식과 함께 덩달아 주목받는 무기 산업이 있는데요.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해군을 가진 강대국들과 겨뤄볼 수 있게라도 해주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즉 제대로 된 잠수함과 미사일만 있으면 체면을 구길 일이 적다는 것이죠.
잠수함이 다른 무기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일은 공격 방법에 따라 지대지, 지대공, 지대함, 공대지, 공대함, 함대함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전투기에서 전투기로 쏘면 공대공, 전투기에서 땅으로 쏘면 공대지, 땅에서 전투기로 쏘면 지대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 미사일 방식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어려울까요? 생각해보면 바다에서 쏘는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닷속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그 기술의 난이도가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잠수함은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한국과 북한이 포함되어 총 8개국이 됩니다. 한편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된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삼 안창호함이 2일 SLBM 시험 발사했습니다.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SLBM 발사 계획이 기상악화로 2일로 연기됐습니다. 우선 SLBM 한 발을 시험 발사하고 이에 성공하면 2주 2발 연속 발사 시험이 진행됩니다. SLBM 시험 발사에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선 총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 군은 이미 1, 2단계 시험 발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지상에서 SLBM을 발사해보는 1단계 지상 사출 시험과 잠수함 대신 바지선을 이용해 얕은 물속에서도 발사하는 2단계 수중 사출 시험은 지난해 말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잠수함에서 시행하는 3단계만 남겨둔 것입니다. 사실 잠수함에서 직접 미사일을 발사해보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도 1988년 트라이던트2를 시험 발사했지만 미사일이 제자리에 돌면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고, 중국도 미사일에 점화가 되지 않아 미사일이 잠수함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2015년 처음 SLBM을 공개 후 2019년 10월 북극성 3호가 수중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를 탑재한 심포C급 잠수함까지 건조해냈습니다. 한편 안창호함은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 앞바다로 이동해 SLBM을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방향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목표 사거리는 500km이고 군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SLBM의 핵심인 홀드론치 기술을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창호함에 장착된 SLBM은 ADD에서 개발한 현무4 시리즈 미사일입니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파괴력까지 크기 때문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안창호함에는 총 6발의 SLBM이 탑재됩니다. 잠수함은 성능 개량에 따라 배치 1, 2, 3으로 나누어지는데 안창호함은 배치 1이며 앞으로 성능을 개량할 잠수함인 배치 2, 3에 각각 10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인데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디젤 잠수함은 2,000톤급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창호함은 같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은 일본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SLBM을 탑재시킨 디젤 잠수함은 안창호함이 유일합니다. 특히 SLBM을 탑재시킨 잠수함은 핵 보유국들도 탐내는 무기체계입니다. 왜냐하면 ICBM이나 폭격기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쉬워 작전을 들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잠수함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워 바다 한가운데에서 탄도미사일만 발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SLBM은 핵추진 잠수함이 보유하는 무기인데 안창호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인데도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때 핵 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 해군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라크 전략예산평가센터 선임연구원은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주역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간의 자망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죠. 미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식 디젤 추진 잠수함들은 수면 위에서만 엔진이 작동하고 물속에서는 충전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현대식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평균 20노트, 즉 시속 37km로 우수한 데다 자체 소음이 적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5대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망기간이 긴 핵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잠수함의 주요 성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막 능력인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장 자막 능력을 보였습니다. 공기 없이 물속에서 운항할 수 있는 자막 능력은 잠수함의 은밀성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이번 시험평가에서 디젤 엔진을 쓰는 잠수함 가운데에는 최장기 연속 운항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박성양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은 순수 국내 기술로 국산화를 통해 개발된 연료전지 체계가 기존 잠수함 대비 30% 이상 향상된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각 나라 전략 자산인 잠수함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앞으로 20여 년 동안 100여 척 정도로 커질 전망입니다. 핵 잠수함인지 디젤 잠수함인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서 시장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잠수함은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대 자막 능력을 입증한 만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 이어 국내 독자 개발 장비로서 실전 적용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고 향후 많은 국가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 많은 국가에서 수출에 대한 문의가 예상되는데요. 자막 능력을 입증한 차기 3,000톤급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전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잠수함 수출에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도산 안창호함, 국산 무기체계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